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열기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잠깐 내렸는데요. 경기도 화성에서는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성의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조 공장 3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16명, 부상자 7명, 실종자 6명 수색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가 20명이 넘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리튬 전지의 추가 폭발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소방 인력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6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도청 앞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잠시 후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경산과 포항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여당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윤 대통령이 찾은 게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굵직한 선물 보따리도 여러 개 들고 왔죠. 같은 날 안동과 상주는 포항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을 찾은 윤 대통령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는지 특히 우리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이 대구 경북 방문한 게 이제 지난해 11월, 그럼 한 7개월 만에 방문이네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네.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찾은 게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이후 7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앞서서 지난해 10월 27일에는 이제 안동을 찾아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또 경산서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 여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구 경북 방문은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 회복을 위해서 이뤄졌다, 이런 평이 많은데, 원래는 총선 직전이나 직후에 방문을 계획을 했으나 여러 일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고 이번에 이제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민생 토론회를 보면 윤 대통령이 경북 지역에 여러 선물들을 많이 안겨주고 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얼마나 실행으로 옮겨지는지가 그게 더 중요할 텐데, 자, 그 선물 보따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이번 민생 토론의 주제가 동북아시아 첨단 제조 혁신 허브 경북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굵직한 사업들을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예. 경북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동해안 지역에는 SMR, 이제 소형 원자로라 그래는 SMR, 그리고 뭐 반도체, 청정 수소 같은 산업을 육성을 하고, 구미에는 이제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과 같은 교통 편의성 향상 부분, 그리고 포항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포항 한동의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과 같은 선물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방문이 경북의 동남부권에 해당하는 경산과 포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포항이나 경산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나 인프라 개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북부권 주민들로서는 조금 아쉽다. 우리 저기 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부권의 산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경북의 동남권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토론의 주제 자체가 첨단 제조 혁신 허브 경북이다, 이렇게 이뤄진 점은 북부권에 관련한 뭐 굵직한 산업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까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도 지역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들 중에서는 북부권에도 추진이 될 만한 산업들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교육원 건립 사업이나 농업 농촌 혁신 모델 지원 사업, 그리고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활용을 해서 지역 내에 관광 리조트 설립의 길이 열렸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국제교육원이요. 예, 국제교육원 건립. 예,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경상북도 교육청이 이제 2027년을 목표로 국제교육원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립 위치는 포항이나 경주 외에 이제 안동도 뭐 고려되고 있기는 한데, 총 사업비가 한 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요. 네. 건립 위치에 따라서 뭐 그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안동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국제교육원 건립 사업은 한국어 능력이 교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이주 배경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예. 2011년에 경북 전체의 그 이주 배경 학생이 4,200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12,3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예. 이 시설에서는 이제 이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뭐 한국어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국제 교류나 세계 시민 교육, 또 다문화 체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 안동은 지난 4월에 이제 교육발전 시범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으니까 대통령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 안동에도 만약 이 사업이 국제교육원 건립이 안동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도 요구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업비 총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제교육원 건립 사업. 포항, 경주, 안동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쪽으로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농업 강세인 북부 지역에 공동 영농 등 농업 혁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그 문경시 영순면에 이제 들녘지구라고 있는데, 예. 이곳이 이제 공동 영농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쌀 농사만 짓던 곳이었는데, 예.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집단 농장 형태를 이루고 뭐 감자나 고구마와 같이 돈이 되는 뭐 이런 뭐 특화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개인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경북 문경의 영순의 들녘지구 모델을 경북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 이미 공동영농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만 한 4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지역이 많은 북부권은 이런 그 공동영농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예. 또 청년농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공동영농 스마트팜을 활용을 하면 문경 영순면이나 이제 성주에 있는 사벌공면에 있는 뭐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농업 혁신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가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활용해서 관광시설 건립. 예, 이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안동 원령교회 연간 방문객이 뭐 60만 명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경북 도내 전체 관광지 가운데는 10손가락에 들지도 못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예. 결국은 지역에 관광 명소가 있더라도 접근성이 뭐 떨어지거나 뭐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찾지 않는다. 이런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 수익금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인데 예예.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관광 호텔 건립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았는데 이날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허용하겠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는 북부권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댐이 준공된 이후 관광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뭐 영주라든가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문경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지자체가 조성한 펀드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기업에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조성된 시설에는 지자체의 재원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북부권의 관광 산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관광시설 설립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안동과 상주가 기회발전 특구 지난주였죠. 20일에 지정된 이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전해 주시죠. 네, 기회발전 특구는 지자체가 직접 주도를 해서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을 정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형태의 특구인데 이번에 경북에서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 총 4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예.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특구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을 하거든요. 안동은 바이오 분야, 상주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예. 일단 먼저 상주의 이야기를 하면 청리 일반 산업단지 내 이제 11만 3천 평 규모로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을 하고 이곳에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재투자도 유도를 하고 앵커 기업이나 앵커 기업의 유치, 기업과의 상호 협력과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뒀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전국에 한 20곳이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안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예. 안동은 이제 풍산읍 매곡리 일대에 경북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 내 23만 제곱미터 면적에 특구가 지정이 됐고, 이 특구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그리고 햄프 산업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을 하고 안동이 미래 첨단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기회발전 특구 전국적으로는 한 20곳 정도, 그리고 경북에서는 4곳입니다. 포항, 구미, 네네. 안동, 상주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안동은 바이오 분야, 상주는 2차 전지 소재 분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대통령이 주고 간 선물 보따리 정치적뿐만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 발전에 꾸준한 마중물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북부권에는 주려고 해도 좀 마땅한 선물이 없을 정도라는 게 그만큼 지역의 산업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그런 말이 주려고 해도 받을 그렇죠. 산업이 없다, 마땅한 선물이 없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물 보따리라든가 거줄기식이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경북을 방문을 했는데도 북부권에는 마땅히 줄 만한 선물이 없다는 게 한편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기회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대통령도 중앙정부도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지역에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꾸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
신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락토픽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앞 광장에도 세워질 거라고 해서 우리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대구에 이어 경북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인데, 자, 지난주 안동시민연대는 동상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뭐 동상 자체도 반대했고 우상화도 중단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반대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우선 충격이었고요. 좀 놀랐습니다. 예. 오늘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예. 그러면 뭐라고?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아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도청 앞에 누군가의 동상을 세운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대구에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예. 안동시민연대와 경북시국행동이 바로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그 동상 건립 추진위 모임이 19일 3시에 도청 본관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 앞에서 저희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우선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 이야기부터 조금 드리면 2023년 11월에 출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대구에 계획을 세우려고 이제 대구시에 접촉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동상을 세우겠다. 그거는 우리 대구시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추진위는 이제 경북도청에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3월에 도지사와 면담을 했고
그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8일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요청을 수용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에서 원래는 이제 대구에 동상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세우려고 했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반려되자 경북도청으로 이제 눈을 돌린 거군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도지사가 이제 승인을 한 거고요. 수용했고. 네, 받아들인 여기까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하기도 했고 반대하는 이유들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과연 동상을 세워서 기념할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상이 세워지는 위치에 대한 문제였어요. 경상북도 도청 앞이 과연 적절한 곳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 앞에 긍정적인 답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상 건립 반대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냐.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동상의 위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군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동상들을 많이 세우는데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기리는 조형물이에요. 뭐 예술가라든지 뭐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의 모습을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이제 경북도청 앞에 천년숲 정원이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심신을 쉬게 하는 곳인데 그곳에 세우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적 공간에 추진위가 세운다면 뭐라 할 수 없죠. 내 방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든 초상화를 걸든 내 마당에 동상을 뭐 세우든 그거에 대한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곳은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리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장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단장인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 요청했는데 이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일단은 거절한 상황인데, 김형기 교수가 국민성금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면 박정희 정신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긴 했는데요. 박정희 정신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뭐 민족의 영원한 유산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의 중흥, 그리고 조국의 근대화 이런 말들을 주로 하면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어떤 국가적 추진 목표에 가까운 말이죠. 무슨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정신이 어떻게 실전되었느냐 그리고 그 삶에서 드러나는 정신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확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 정신이 무엇인가 개성할 만한 정신인가 제가 뭐 세 가지 특별하게 좀 살펴본 것이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삶에 큰 행적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었던 시기에 만주군에 그러니까 일본군에 입대해서 군관학교의 군인이 되어서 충성하겠다고 나선 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 4.19 혁명 이후에 민주화의 요구들이 사회에 일어날 때 5.16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쟁취합니다. 두 번째가 이 5.16 쿠데타고요. 세 번째는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제정한 사건인데요. 이 유신헌법은 어떻게 보면 독재의 상징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를 강조했던 그가 그때 일찍이 이름을 고치고 군인이 되어서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일은 나라에 대한 사랑보다는 권력을 하는 출세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강한 힘과 일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본의 그런 방식들을 모델링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낡은 제도를 바꾸려 한 것이지만 이것도 쿠데타거든요. 군부가 새로 낡은 것들을 없애고 정권을 잡아서 개혁을 추진했던, 근대화를 추진했던, 무력으로라도 국가 권력을 잡아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군에 입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쿠데타를 실제로 실행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5.16 쿠데타죠. 쿠데타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고 계속 군인 출신의 대통령들이 권력을 잡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정체됐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재임 시절에 독재자의 면모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유신헌법 제정입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무제한으로 횟수를 허용하겠다. 이미 18년을 재임하신 분이 그런 헌법을 제정했고 이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변하고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간선제로 한다. 거의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을 좀 어떻게 보면 수단처럼 바라본 것 같아요. 그분의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내용. 우리의 역사는 책에서 인용하자면 이때까지 우리의 역사는 폐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였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성을 개조하는 것만이 강력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본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수출 산업과 근대화를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성장 이해 문제가 경시되게 되었죠. 우리가 뭐 뉴스로 들었던 혹은 역사에 봤던 긴급조치나 비상계엄령, 고문 등으로 언론이나 집회결사 같은 것도 되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도 짚었었고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했죠. 이런 행적들로 봤을 때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수 중에 한 분은 숙명여대 김홍규 교수님은 사람을 노예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박정희 정신이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수단으로서 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박정희의 삶의 큰 행적들 공과정이 이제 과에 해당되겠죠.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일본군에 입대한 사실, 또 5.16 쿠데타가 있었고 유신헌법 제정,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게 아니다. 여기에 이제 경북도청 앞에 동상까지 설립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그 동상에 보면은 민족 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자 박정희라는 문구도 들어간다는 여기 또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자, 좀 넘어가서 그리고 또 공과가 공존하고 역사적 평가도 상충하는데 이런 인물의 동상을 계속해서 세운다는 거. 지금 왜냐면은 이게 경북도청이 앞으로 이제 세우는 거 말고도 기존에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워진 곳이 몇몇 7개 도시에 9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많습니까? 7개 도시에 9개의 동상이 이미 있다. 경북도청 앞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시고. 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던데, 아니 저 전남도청 앞에 가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도 세워져 있지 않냐? 왜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왜 안 되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도 세웠으니까 나도 세울 거야. 약간 좀 유치한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이것이 우상화에 대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상화. 예, 일부러 그러는지 좀 약간 맹신적인 태도,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의 영역 같아서 다른 것은 거짓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비판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뭐 약간의 해석을 붙여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습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일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자부동에 세울 때 작년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의 일인데 독립운동 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이런 행보들이 좀 구구화나 뭐 우상화에 대한 내용들로 의혹을 품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7개 도시 9곳에 동상이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경북에 보니까 구미의 박정희 생가 앞에 있고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광장에 있고 경주 고문 관광단지에도 이미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와 경북에 또다시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걸까? 이 이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구 경북에 그만큼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이 나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도지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뭐 정치계나 우리 지역에 알리고 이런 일을 하는 추진인은 자기 단체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군요. 우리 지역에 뭐 박 전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 또 지자체장들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주셨고요. 자 이제 끝으로요 마지막 질문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특별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기념하는 것도 거슬러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오의 한 부분이에요.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반공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을 분열시켰죠. 이것이 우리 정치사회에도 되게 좋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끼친 피해들을 드러난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독재의 기간 동안 많은 희생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 기간에 고통을 겪고 감시를 당하고 대표적으로 뭐 인혁당 사건 생각이 좀 나고요. 그런 분들은 이 동상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분노하시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추진위 같은 단체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인터뷰하지 못했다는 거 다음 기회에 인터뷰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요. 노년 어떻게 보낼까? 모든 인간은 죽지요. 근데 죽기 전에 늙습니다, 먼저.
근데 그 노년의 시간이 이제 무척 길고 그 시간만큼 또 아픈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기나긴 고통 없이 이제 노인을 보내는 거는 모든 인간의 이제 바람인데 이게 노년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뭐 또 건강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마다 노년을 대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의 면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고 지금 또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초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이제 풀어야 될 큰 숙제인데 오늘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늙고 죽게 됩니다. 이거 참 평등한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불평등한 게 이 노인 빈곤율 문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불평등한 그런 또 그런 문제고 예. 자 갈수록 노인 인구는 또 이렇게 늘어만 가고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지금 어느 신문에서 특집 기사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문제에서 노인 문제를 다뤘는데요. 통계가 아주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노인 중에 4명은 가난하게 산대요. 10명 중 4명 가난하게 산다. 10명 중 빈곤하다.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가 가난하게 산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선진국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단독 정말 다른 나라하고 격차가 심하게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노인의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빈곤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65세면은 이제 노인 인구에 포함시키는데 65세부터 75세까지의 노인 빈곤율은 약 한 30%인데 75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 빈곤율이 50%를 넘어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이 이렇게 사는 노인이 75세 이상이면은 2명 중 1명인 꼴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는 이제 사회적 고립,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또 겹쳐가지고 심각한 지금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데 도시의 경우에 이제 가난한 노인들은 뭐 한두 평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는 정도의 삶을 살고 제가 사는 농촌만 해도 좀 제 노인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력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데크에 나와가지고 멍하니 풍경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분들의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인데 이게 사실 너무 작아요. 그럼요.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여러 또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살률이 또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1등 아닌가요? OECD 가운데?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 10만 명당 46.4명이 자살을 한대요. 이 OECD 회원국가에서 단독 1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참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노인 문제에서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국가가 좀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이 문제 뻔히 이제 보고 있으면서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좀 간단하게나마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 그 선진국가 그런 나라 노인의 삶을 어떤지. 그런 나라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건 또 아니라는 보도를 본 것 같아서요. 근데 약간의 좀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한 13%?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우리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엔 뭐 사회복지 이런 거를 다 커버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는 교육비나 주택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늙어서 죽는데, 죽는 동안 아프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안락사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본인이 원하면 그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올해 우리에게 이제 좀 충격을 던져준 뉴스가 있었는데 지난 2월 9일 날 예.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던 분이 드리스판 아흐트라는 분이 그 부부가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를 했어요. 와, 총리까지 지낸 분이. 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두 분이 이제 안락사를 하면서 이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두 부부는 동갑이었는데 93세였고 네. 70년을 넘게 해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워낙 이제 건강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직시하고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줬는데 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아무나 나 죽고 싶다고 안락사 하는 게 아니라 6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중에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의료 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없는 경우 등 해서 예.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허락을 한다 그러는데 예. 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 동반 안락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줬는데 가디언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추세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가는 거는 분명한 추세라고 합니다. 아, 부부 동반 안락사, 죽음을 네,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조금 우리 사회에도 이제 언젠가는 이게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노년의 삶 이렇게 누구나 고민인데 우리 교수님도 뭐 개인적으로 네. 예외는 아니실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도 이제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여기 서울에 올라온 김에 예전에 유학 시절 같이 지냈던 친구를 중앙대학 교수인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북한산을 올랐어요. 예. 이제 북한산을 올라가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산에 이렇게 오르는데 그 친구가 둘레길을 걷자고 해가지고 둘레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좀 싱겁기도 하고 그 좀 또 얘기하는 재미는 있고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가다가 또 이 길이 이어지다 끊어지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둘레길이어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족두리봉이라는 이 북한산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올라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바위 구간도 나오고 북한산 그 바위산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이거 많이 좀 힘든가요? 저도 안 올라가 봐서 모르는데 북한산이 많이 힘든 산이에요? 보통 사람이 올라가기? 좀 코스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지금 이제 좀 어떤 봉우리들은 바위를 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봉우리를 이제 보고 서울 시내를 쭉 내려다 보고 이제 피로하고 더위를 씻었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요. 왜요? 문제라기보다는 내려오는 길에 이거 올라오시는 어떤 분이 딱 눈에 띄는데 이게 자태가 좀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께서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단아하면서도 좀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거기 할머니도 이렇게 올라다니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마주쳤을 때 아유 어르신 너무 멋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제가 그냥 시험시험 가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단아하고 카랑카랑 하셔가지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2이랍니다. 와, 82에 북한산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게 좀, 그 봉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난도가 있는데, 조금은. 할머니들이 올라가시기에는 어려운 그런 건데, 그 정도 연세면은 이제 평탄한 길을 걷거나, 뭐 둘레길을 걷는 정도? 이런데, 그 봉우리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80 넘으시면 다들 무릎 관절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드신데. 와. 그래가지고 너무 기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도 20년 뒤에 80 넘어가지고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년을 잘 보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생활에 대해서 걱정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구나 좀 행복한 노년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결론 말씀 좀 내려주시죠. 한 2분 남았네요. 노년은 참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불평등해요. 사실은 살아온 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노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뭐 노년을 좀 풍족하고 여유롭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등바등 사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빠듯하게 보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요, 올해 만 94세예요. 아직 정정하신데, 약간의 이제 텃밭도 일구시고 할 정도로 기력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늘 그런 게 아니라 계절마다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좀 이렇게 부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겨울에는 좀 안 좋아졌다가 여름에는 날씨가 좋으면 좀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노년을 잘 보낼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료들하고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례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서 아주 즐겁게 지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데이케어 센터, 이게 매일매일 가는, 거기서 이제 일과를 좀 즐겁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노인마다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일부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꼭 지내는 걸 고집하시면서 자녀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노화를 너무 지나치게 걱정해서 삶의 애착을 드러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총리 부부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런저런 좀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이 사회가 좀 평화롭게 갈 수 있고, 저출산과 더불어서 정말 질곡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정부는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노년은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좀 차분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